그 청년 시절, 어린 시절, 특히 학창 시절 어떠셨나요? 아,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피해갈 수가 없죠. 네. 학생 여러분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공신 방송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죠. 그죠? 네네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우리 멘토 하시는 대학생 형 누나, 네네. 오빠도 있고, 그죠? 누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말을 길게 하는 스타일이라 뭐 하면 슬슬 자꾸 그래서. 네.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나누는 건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뭐 참 대단한 흑수저였죠. 네, 아, 흑수저. 네.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게 컸고, 근데 밥을 굶지는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워낙 근면하시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시 일하시고, 그래서 밥을 굶지는 않았는데, 네네.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고. 진짜요? 그럼 사셨던 데가 뭐 어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는데 네네. 산골에서 할아버지 농사지고 그러셨으니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내가 5살 때 우리 형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무작정 정착한 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네네네. 거기에 예전에는 난지도가 있고 이렇게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아, 거기 지금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쓰레기장 덮었잖아요. 공원이 됐잖아요. 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오. 있는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 거기서 컸죠. 아, 거기서 크셨다고요? 그럼 집이 없었던 거네요? 집이 없었죠. 뭐. 거기는 전기도 없었고 그 당시에 70년대 전기가 없었다고요? 잠깐만. 물이 안 나왔어요. 물도 안 나왔다고요? 아니, 물이 안 나오면은 기본적인 대소를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자연에 가까운 거지. 어떻게 해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 이제 시골이랑 비슷해요. 그때는 주소지가 아마 서울 약간 바뀌었을 거예요. 행정구역상으로도. 네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우물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 우물 떠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하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사한 네. 게 망원동이라고 지금 이제 망리동이라고 뜨는 네. 그 동네. 그 네. 동네도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아니, 컸죠. 아니, 저는 대충 뭐 그렇게 엄청난 뭐 금수저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그러니까 무허가 전기 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럼 대학 생활이 어떠셨나요? 우리 대학생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했는데 대학 생활은 네. 처절했어요. 처절? 네, 그리고 네. 굉장히 고난의 시간? 그다음에 아니 왜요? 방황? 번민? 고뇌? 네.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최고의 대학을 갈 정도면은 네. 사실 엄청나게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당연한 건데 네. 그때는 그 기본적인 나라의 민주적인 체계가 안 돼 있고 네.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날 1986년 3월 2일 여러분들이 대충 태어났을 그 무렵 네. 입학식 날 뭐 대문에서 교문에서 시위하고 체류탄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부 독재가 아직 있었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제도도 없었던 네네네. 힘있고 있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뽑고 뭐 이런 때여서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때는 네. 사실 저도 경험해본 건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변호인 보면 나올 거예요, 영화. 거기에 이제 책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구속되고 뭐 이런 고문당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기 그 때문에 시절. 어떤 고민을 하고 의식이 있으면 사실 공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학생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학생운동. 네, 공대에 있으면서. 네. 그러면은 학생운동 굉장히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학생들처럼 했죠. 보통 체류탄 막 던지고. 그렇죠. 이렇게 돌 던지고 뭐.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냐하면 이제 사회대 인문대 친구들하고 좀 다른 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공대는 또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도 있고
네. 이게 뭐 시험 거부하고 그러면 공대 교수님들은 다 F를 그냥 탁 때리고 막 이러시니까. 아, 그쵸. 얄짤없죠. 얄짤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공대지만. 네. 그래서 거의 학교 잘릴 뻔했어요. 학사경고 수준으로. 근데 사실 공부도 잘 못했지.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청원의 꿈을 꿈꾸니 갔는데 이게 참 그래서 방황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고민을 한 게 저 앞에 우리를 맡고 있는 전경들 그 안에 내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군대 가서 그쵸. 대학생. 네. 거기다 저 화염병 던지면 애 불 붙어가지고 화상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민에 많이 빠졌죠. 노선 싸움들도 있었고 PDNL 뭐 이런 운동권 안에서도 노선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민족이 먼저냐 계급이 먼저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이 땅의 어떤 청년들끼리 한쪽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정경, 의경 슬픈 역사죠. 하고 여기 한쪽에서는 친구인데 서로.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면 아픈 역사예요. 청년들끼리 그냥 싸움을 붙이는 이런 어떤 상황. 실제로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87년 6월을 통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민주헌법이 처음으로 나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선배나 친구가 민주화를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이고 죽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지금도 상상을 못하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전방을 끌려가고 군대 훈련을 받고 그랬어요.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거부하고 신림동 사거리에서 두드려 맞고 끌려가고 막 그러면서 선배들 분신자살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이어지고 그 박정철 학형 하고 그러면서 이제 87년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가 대학교 1, 2학년을 다녔으니 어마어마한 한국의 민주화 격변기 거기에 있었으니까 힘든 시간을 보냈죠. 여기서 아까부터 굉장히 지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 지금 와튼 스쿨이에요. 트럼프 동문. 이게 와튼 스쿨이 엄청난 학교잖아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야 되고 했는데 ADD 국방과학 연구소에 있다가 어떻게 사실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제가 ADD 있으면서 이제 한 2년 지나고 한 3년 차 이제 되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 3년 차 되니까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고민을 한참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단기적인 나의 그 커리어 플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잠재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사업, 기업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나는 엔지니어고 연구원이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막 그때는 인터넷도 잘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하이텔 천리안 시대니까 그래서 연구하고 찾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컨설턴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컨설팅. 컨설팅. 한국에는 그 개념의 직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시절은. 그 시절은 한국에서 컨설턴트라고 하면 부동산 컨설턴트. 근데 이제 소위 말해 복덕방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이코노믹스 PhD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우선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차, 2년차 후반부터 그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주말에 서울 오고 그랬으니까 기숙사에서 저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경제도 경제학도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혼자서 그 다음에 경제학도 했지만 나중에 이 비즈니스 언어는 회계 어카운팅이니까 어카운팅도 하고 그걸 뭐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혼자 했어요. 그냥 책 그냥 펼쳐놓고요?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냥 어떻게 막연한 거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경영 관련된 찾아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했지.
또 미시경제, 거시경제, 화폐금융론 뭐 아 진짜요? 예. 아니 그게 수학도 다시 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뭐 그다음에 그 책만 보고 아니 그게 공부가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근데 네. 어쨌든 저는 미래를 위해서 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때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 3시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수년간. 그리고 아침 8시에 일어났고.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일어나면 바로 출근하면 되니까 구내식당에서 먹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했어요. 아, 로켓 만드시면서 그쵸. 낮엔 일하고. 오. 아니 우리 보통 닥쳐야 하거든요. 시험 기간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출장 가거나 이러지 네. 않으면 계속 했죠. 그렇게. 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충남대 앞에 논밭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지금같이 이렇게 대전이 번화하지 아, 않았던 예. 시절이요. 20년 그 연구소 그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기숙사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 소쩍새 소리가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소쩍새의 사연이 있잖아요. 되게 슬프잖아. 아, 그 며느리가 솥이 적다고 자꾸 우는 거잖아요. 아, 또 그 생각 때문에 슬프셨나요? 굉장히 감성적이시네요. 오,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MBA라는 것도 사실은 주변에, 왜냐면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지만 MBA 가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제가 연구소에서 이제 4년 차, 네. 5년 차 됐을 때 이제 5년 차 이제 선배들한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MBA를 간다고 그러니까 네. 니키에 무슨 농구 하냐고. MBA를 모르고 NBA 간다고. 그래서 농구가 아니고 공부하러 아니, 진짜 그 정도로 모르던 시절 아니에요. MBA가 네. 니키로. 네. 그래서 그 준비도 혼자 했어요, 혼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MBA 준비를 혼자 하셨어요? 그 GMAT라고 그 GMAT. 대학원 네. GMAT 시험도 혼자 했고 제가 책한 권 그때 뭐지? ETS인가 뭐지? 뭐 네. 그런 거 책 한 권 하고 에세이도 내가 혼자 그냥 써서 했고 그냥. 이야. 근데 에세이도 이거 봐줘야 되는데 사실은 고액. 그걸 몰랐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전형에 네네. 자기 혼자 힘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에틱스 그 코드 서명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나는 그래서 이거 절대 남한테 물으면 안 되는 줄 알았지. 네. 그래서 혼자 썼어. 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미국 애들도 다 그 프루프리딩을 도움을 받더라고. 근데 내가 왜 합격을 했을까 돌아보니까 입학사정관이 보면서 너무 웃겼을 것 같아. 너무 못하는 영어로 열심히 쓰니까 이건 진짜 얘가 그 저 먼 나라 조그만 나라에 얘가 진짜 혼자 썼구나. 근데 지매 점수는 꽤 높잖아요. 네네. 굉장히 높고. 근데 영어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래서 불쌍하고 기특해서 시켜준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보스턴 컨설팅 나오네요. 취업을 하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소위 말하는 BCG. 이 경영대 이제 나오신 분들은 BCG 매트릭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 BCG거든요. 거기 이제 취업을 이제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교포 친구들도 다 말리는 거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4개국어를 하니까 금주제기권이 뭐 영어, 근데 그때 미국 유학 간 게 처음 여권 만들어서 비행기 탄 거였고 예. 도착해서 저 아파트 들어갈 때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정도였으니까. 네네. 근데 그 정도인데 비즈니스 스쿨 2년 끝나고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요. 근데 무작정 그냥 어차피 저거야.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네. 뭐 두 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 지원해서 미국에서 했어요. 그 뽑아준 게 신기하네. 안 뽑아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 뽑아주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뭐 해서 됐어요. 아니 왜냐면 컨설턴트들은 그 기업에 가서 컨설팅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그 겉모습도 중요하잖아요. 신뢰가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인의 막 이런 사람들만 그때 진짜 뭐 결과적으로는 차별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분들은 나이스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영어 좀 안 되지. 영어가 많이 안 되지.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좋은 거가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네네. 예를 들어서 펩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펩시, 모토로라 이런 거는 안 되고 뭐 석탄 뭐 물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영어 모터가 안 되니까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네. 매니저가 그
저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저는 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도 내가 몰랐는데 미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온갖 정치 라인, 학교, 학연, 표현, 지연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소속 안 되잖아. 혼자 완전히 그냥 왕따죠. 네. 그런데 그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평가를 5를 받았어요. 1, 2, 3, 4, 5가 뭐냐면 D야, D. 너 나가라. 거의 그러니까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D를 받아봤어. 그러니까 하위 5%. 그래서 그때 와 진짜 좌절. 근데 야. 뭐 내가 선택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해.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졌는데 김삿갓이라는 그 프리미엄 소주를 한국 상점에서 하나 사서 하루 저녁에 한 잔 정도 먹으면 7잔을 먹으면 일주일이 가는 거야. 네. 뭐 그렇게 저 나를 위안하면서 누구를 원망해 내가 선택한 건데 그때 나를 말렸던 교포 친구가 최현식이라고 지금 맥킨지 코리아 대표하는 한국인 최초의 대표. 맥킨지 대표. 최현식 대표가 말렸지 하지 말라. 네. 근데 고생 진짜 많이 했고 그때 이런 거구나. 내가 선택했지만 뭐 영어 못하고 내가 얼굴이 이렇고 그런데 야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3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 볼드룸에 쫙 앉아있는데 더군다나 미드웨스트 시카고에서 했으니까 그 우리 컨설턴트 중에서도 유색 인정 없고 아시아는 나 하나였는데 이런 거야. 보드룸에 딱 들어가면 40, 50대 아저씨들 다 있는데 웨스비 그 백인 아저씨들 여자 없고 히스패닉도 없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없고 에시안 아메리칸 없고 근데 딱 나를 너무 이렇게 존중해 주는데 그게 특별 대우가 아니라 차별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빛이 이런 거야. 내가 과장해서 하기하면 제가 우리가 옛날에 그 전쟁 나서 살려줬던 그 나라인데 이민 와서 그 부모가 세탁소 하면서 얘를 잘 키웠구나. 이런 걸로 보는 듯한 눈빛 이런 거 오바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그때 고생 많이 했죠. 네, 정말. 아니 그게 선택한 고생이었는데. 한국으로 유학하시면 한국에 돌아오실 수도 있는데 그 미국에 그 어려운 길을 일부러 가보네요. 부딪히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영어든 파이낸스든 컨설팅이든 그 헤르커러라고 하는 그 중심지에 가서 정말 맨몸으로 부딪혀 보고 싶었어요. 그냥 어쨌든 뭐 두려움 없이 뭐 부딪혀 보고 싶었다라는 거하고 그걸 할 수 있었던 힘은 제 신앙적인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상황을 보고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면 도전하는 거죠. 어쨌든 그 대기업 임원으로 그 당시 그래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 당시 이제 최연소 임원으로 갔는데 몇 세? 만 35. 그러니까 제 대학교 동기들이 대리 최고 빠른 게 첫 호봉 그 과장 이래서 아니 그 SK 쪽에서 되게 파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 위에 높으신 분들을 그 전에 일하면서 알았으니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참 미안했어요. 저는 의욕적으로 일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SK CNC에 계셨던 2,500명 직원들한테 지금도 참 너무 미안해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그런 구조에서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위에 치고 올라가 기획본부장이란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막 바꿔야 된다. 이게 뭐 빨대 꽂는 조직이 아니고 바꿔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으니까 되게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당시 어쨌든 인터넷이 막 이렇게 인터넷 산업이 팽창하던 시기였고 네네. 사실 인터넷에 잘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미 홍콩이랑 뭐 해외 벤처 채굴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의 벤처에서 못했던 걸 여기에 막 쏟아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본부장 하면서 자동차도 이제 사람이 운전 안 하고 할 날이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올 거다. 그게 2003. 그 당시에요? 네, 2002년, 3년, 4년이었으니까 미친놈이었지. 근데 이제 지금 되잖아요. 15년 지나서. 10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 of things라고 모든 것에 사물 인터넷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의욕만 앞섰지. 바보같이 많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그래서 저는 금방 나오게 돼서 3년 만에 사실. 그래서 이제 다시 벤처업계로 오시게 된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 시청자분들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오게 된 네이버 치면 뭐 대충 이렇게 양력이 나오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벤처업계 그 게임업계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에 3년을 하고 저는
그 재벌 그룹사 대기업의 그 의사결정 구조나 지배 구조 이런 거에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네. 회장님, 부회장님이 못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한 게 그 엑소소프트라는 게임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네. 코스닥 상장사 대표라도 가야 회장님, 부회장님이 보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게임은 그때까지 제가 테트리스하고 스타크래프트 조금 했었나? 이 정도 네.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게임업계 그렇죠. 대표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뭐야?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이제 아예. 네. 예, 아예. 네. 사실은 또 무작정 그냥 도전한 거예요. 되게 생소한 분야인데. 2005년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위메이드인가요? 지금 게시판에. 아니요, 그거는 액토즈 소프트였어요. 그리고 액토즈. 근데 이제 네. 불사. 그때 이제 김정주 사장이 제 친구지만 왜 그 신문 발표를 하고 넥슨에? 나한테, 네.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가면 안 돼 막 그랬는데 몰랐지. 왜냐면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네네. 간단하게는 네. 그 회사에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몰랐어 내가 잘. 근데 대주주가 근데 이제 중국 회사였고 샨다라는. 근데 결국은 이제 굉장히 그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요구해서 제가 대주주랑 싸우는 수요가 된 거죠. 상해에 가서 이사회 하는데 막 중국어로 막 싸우고 통역하는 우리 조선족 친구한테 통역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한국어로 막 욕했으니까. 욕을 굉장히 또 잘하신다는. 이게 굉장히 잘 많이 못해요. 하고 근데 이제 하면 그냥 하는 게 하니까. 네. 오늘 잘하면 조금 있으면 욕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게 이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만든 게임을 중국 그 기업이 뺏긴 거죠. 베껴서 돈을 엄청 번 다음에 오히려 이 회사를 샀나? 샀죠. 그러니까 사게 그 다음에 된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난 그 회사에 들어가셨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와 이거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와 샨다가 삼각이 국제 소송이 걸리고 막 이러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국 대주주랑 싸우다가 가가지고 중국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주주. 지금은 이제 매각하고 어디 가 있는데 첸텐치얼하고 그때 샨다 CEO하고 이사회하고 그러는데 거기 CF하고 중국 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통역하지 마. 그리고 이사회 하는데 네. 방금 나올 뻔했어. 방금 나오실 뻔. 그 이후에 네. 액트소프트는 한국인 대표사를 안 뽑고 다 중국 사람 하잖아. 사장만 하고. 이게 그때 막 약간 중국 큰 거대 자본이 한국 기업을 막 막대하고 막 이런 거 한국의 컨텐츠를 가고 성공했으면서 그거를 제대로 줬어야 되는데 비슷한 게임을 카피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싸움이 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카피한 거다, 여기는 안 한 거다 막 이랬고 중간에 또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있었고 복잡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나는 많이 싸우게 되고. 아니 그때 중국 그 대주주분들의 표정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로 썩소지 뭐 썩소. 욕하는 걸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로만 하다가 이제 한국어 욕인 것 같잖아. 물어보지는 못하고 막 울그락불락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지만 금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35% 일대주주니까 돈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돈이면 다 된다. 그게 아니다. 이게 준법에는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 안 하고 싶겠지.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쌍용 자동차 상해 오토모티브가 해서 한 것도 똑같아요. 그게 먹튀라고 맨날. 그렇죠. 그러니까 3천억 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돈 빼서 3천억짜리 자회사 만들어서 돈 뺐잖아. 서실은 샨다도 그랬잖아. 뭐 해가지고 또 1,000억 뺐잖아.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뺏긴 것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아니 그 구조도 이상하지 않아요? 뺏긴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원래 거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자본의 힘에만 남겨두면 안 되고 어떤 산업에서의 어떤 크로스 보더를 이렇게 M&A 되고 그런 건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에서의 거래소나 이런 좀 규제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아프리카 TV라? 왜 그랬냐면 근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세 번째 생각한 하게 너무 큰 스케일의 사업이라서 170억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 네.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그래서 그러면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겠다. 플랫폼. 그러니까 그때 당시 6년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민 메신저였던 카카오, 그다음에 네. 구글도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애플의 앱스토어도 플랫폼이고, 뭐 페이스북까지. 그렇죠. 페이스북도 플랫폼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위메드 하면서도 그런 쪽에 좀 하고 싶어서 플랫폼적으로 PC에서 하고 싶어서 버디버디도 인수하고 했는데 잘 못해서 잘 안 됐지만 그래서 플랫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미 텍스트나 메신저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한 게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해야 되겠다. 네. 동영상. 네, 미친 짓 아닌가 이게 워낙 스케일이 커서. 그 동영상은 사실 되게 비싸고 서브 비용도 많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되게 비싸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죠. 근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혼자 앉아서 종이에 연필하고 한 1개월 동안 네.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 쭉 플로우 차트 만들고 막 했는데 이게 너무 큰 거야. 이제 그러다가 네. 뭐 상장사 중에 제지회사 매각한다고 그래서 제안도 받아봤고 방문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그때 이제 나우콤이라는 걸 제안을 받았는데 매각하려고 했으니까 회사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테일즈러너라는 온라인 게임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었는데 네. 내가 이제 게임 사업을 할 때는 게임 회사 대표로서 게임을 광고한 적은 있지만 플랫폼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네네. 저게 인터넷 방송국인데 저거를 플랫폼으로 키우면 그리고 모바일로 간 다음에 글로벌로 가면 한국에서 출발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인수해서 이제 플랫폼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 시킨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매각하고, 접고, 불법 사업 같은 거 접고.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그냥 저작권 아무거나만 올려도 터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저작권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게 그걸 안 하면 다르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그래서 BJ들이 공격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BJ들을 왜 이렇게 정지를 주고 하냐면 안 그러면 더 다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재를 해서 이게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표현의 자유, 그렇죠. 평등 이 가치를 하는 네. 선에서 만약에 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정지를 먹이고.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유튜브는 저작권 이렇게 해도 뭐 나라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튜브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아프리카 TV에서 BJ들이 뭐 예를 들어 좀 문제 될 만한 것들을 올린다고 하면 아프리카 TV 욕을 엄청 하게 되잖아요. 네. 욕을 먹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거 올려도 유튜브 욕한 사람 너 언론에서 뭐 이렇게 욕한 사람도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사람들만 BJ잖아. 왜 자꾸 다른 데서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데 BJ래. 거긴 BJ라는 용어도 안 쓰는데, 그죠? 다른 라이브 그만큼 방송이요?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신장하려고 하고 또 평등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좀 이거 약간 빵치네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은 지금 그런 규제도 적용되지 안 받죠. 세금도 안 내는데? 세금도 안 내지. 그 회사들은 네. 한국의 자회사가 유한회사. 유한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도 공개 안 하고 연락을 하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본사에 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떻게 본사에 전화해서 시차도 다른데 영어로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 이게 한국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 기업만 그래서 유럽이 구글하고 애플에 1조 원씩 2조 원씩 세금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탈세라고. 그런 노력들도 사실 우리는 해야 돼. 왜냐하면 세금 내야지. 통신료 내야 되고 한국의 규제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되고 저작권 규제를 받아야 되고. 네네. 근데 4년 반 더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 TV만 생방송이 되고 거기서 규제만 받으니. 그래서 우리는 19금 저작권 훨씬 더 열심히 지켜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네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시송출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되니까. 원래도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신입 BJ들을 위해서 우리가 네네. 혜택을 더 준 거죠. 경험을 해보라고. 이건 되게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BJ들이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를 뭐 건드리거나 욕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려도 페이스북을 욕하거나 하는 거 없으니까 이건 되게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J들을 너무 감싸고 도는 거 아니냐. 특히 이미 채팅창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만나 뵌 적이 있고 한데 특정 BJ를 이제 너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아까부터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G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T로 시작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분들 특히 지금 뭐가 업됐다고 자꾸 뜨고 있거든요. 철구업? 말씀해 주셨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철군이 뭐예요? 제가 그 속속들이 사정은 다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감싸고 돈다. 그리고 또 무슨 그게 뭐 철구 BJ 뭐 별풍선 하는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감싸고 도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듣고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고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철구하고 이제 망치 부인 이제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렇게 뭔가 그 형평성이 어긋나게 누구는 더 보호하고 누구는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우리 아프리카 TV가 추구하는 그 기본 철학이 세 가지인데 자유, 평등, 관용. 관용은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사실은 평등의 가치예요. 자유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게 평등인데, 그러니까 왜 게임을 좋아하냐? 게임 안에 평등하잖아. 지금 실제 세상은 나면서부터 불평등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만든 제도들 때문에 게임 안에서는 평등하잖아. 자기가 뭐 쇼다리든 뭐 돈이 없든. 근데 실제로 더 나가서는 평등하지 않아. 현질하면 불평등이 깨져. 근데 아프리카 TV는 그야말로 진짜 평등한 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고 빨리 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 출신이라고 와서 그 방송하고 하면 나는 한 달 만에 베스트 BJ 주세요. 그런 거 안 해요. 실제로 누가 그렇게 요구하던가요? 그렇죠.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다른 데 갔잖아요. 왜 여기는 다른 데 어딘가요, 그게? 그건 얘기할 수 없고 뻔하잖아 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평등의 가치를 지키고 신장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 그 철구가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예전에 4년 반 전에 그 청소년 보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영정을 시킨 것도 제가 시켰어요, 사실. 그게 왜 그 간장종지 14세 총. 근데 제가 그 영정을 시키고 이건 안 돼 그러고. 근데 너무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도. 왜냐하면 철구한테 여태까지 사회 학교에서 철구한테 14세 이하의 청소년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뭐를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서 그래서 제가 복귀를 시켰죠. 그러니까 복귀를 해서 엄청 욕을 먹고 뭐 별풍 때문에 복귀를 시킨다. 아니, 철구 한 명의 별풍 그렇게 우리 전체 매출을 큰 거 아니야. 뭐 근데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고. 회사에 지장이 있었나요? 수입적으로요? 없었죠. 사실은 없었다고요? 이게 이제 더 커져서 특정 광고주는 철구를 광고 모델 중에 빼달라는 광고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철구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 BJ로서 직업인으로서 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아서 방송 중에 그것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남을 명예훼손하지 않는 이상 열심히 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직업인으로 가장으로 아빠로 커나갈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TV의 정신이고 그것을 철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제 군대도 갈 거고. 그래서 철구의 애청자 130만 명이 철구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실수를 하거나 잘 몰라서 하는 거는 본인이 반성을 하고 또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굴러가지. 한 번 잘못하면 거기다가 계속 재단을 하고 하면 이게 마녀 사냥을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너무 잔인한 사회가 돼요. 세컨 찬스가 있어야 되고 관용을 해야죠. 사랑을 용서를 하고. 그렇군요.
몇몇 BJ들이 아프리카 TV가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런 식으로 대도서관 풍월량 뭐. 네, 몇몇 이 BJ들이 지금 아프리카 TV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질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낱낱이 알고 싶거든요. 이게 정말 아프리카 TV가 그렇게 갑질하는 곳인지.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얼마나 길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간략하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제 방송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대도서관 관련된 작년 10월 말에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네. 네. 어떻게 갑질이겠어? 누가 누구한테 갑질을 해?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의 그 팩트는 네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 상업 방송은 안 돼요? 금지를 했어요. 왜? 네. 진정성의 소통이 있어야 우리 생태가 돌아가고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3천억짜리 빌딩이 없어도 라이센스가 허가가 없어도 방송할 수 있는 그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라이브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게임 회사가 돈 준다고 해서 방송하고 그런 거는 스폰 방송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느나 하면 안 되고. 그게 원래 상업 방송 금지가 원래 룰이었고 네.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스폰 방송을 대도서관이 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밝히고 상업방송, 이 광고라는 걸 그렇죠. 밝히고 그러면 하는 상업방송으로 하고 회사가 이게 진정한 그냥 한 게 아니고 스폰 방송이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시청자들은 진심으로 소통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거는 이제 넥슨이 신작 나온 방송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나오는 NC의 리니지 M입니다. 그럼 리니지 M 스폰 방송이라고 하고 이들이 방송을 해야지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스폰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알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룰을 어긴 거는 어긴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잘못보다 회사가 그리고 회사의 대표인 내가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뭐냐면 예. 난 몰랐는데 그 이전에 대도서관이 몇 번의 그런 방송을 했어. 스폰 방송. 근데 사전에 얘기 안 하고. 근데 상업방송이라는 공지를 안 하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가 유명한 BJ니까 우리 직원들이 똑같이 제재를 안 하고 사후정산식으로 넘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사후정산 돈을 좀 주면은 그냥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사후정산을 호스팅 피라고 표현한 그거를. 근데 저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대표로서 내가 몰랐던 게 내 잘못이지, 리더십에서. 그러니까 제재를 했는데 네. 그렇죠. 대도서관 입장에서 왜 그전에는 나중에 사후정산했는데 지금 나한테 일주일 정지야? 갑질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도서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된 거지. 이 룰은 어겼지만 정책을 어긴 건 맞지만. 왜 계속 돈 좀 주면은 상업방송 안 해도 되게 했는데. 서너 차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대상을 받고 제일 유명한 BJ들 중에 한 명이라도 똑같이 룰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일주일 정지하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도 일주일 정지해야지. 그래서 최종으로 올라온 거에 내가 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재하고 뭐하고 하는 건 내가 관여를 안 하는데 그거는 관여를 했죠. 왜냐하면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